방금 소개받은 특수교육자활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경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뒷말을 제가 해드리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 금요일이고 오후 3시고 그래서 또 좀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잘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또 앞전에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뒤쪽에 더 잘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것에 대한 주제는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관리 이해와 실제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초특과 3학년이시잖아요.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달장애 학생은 어떤 장애인 학생들을 이야기할까요? 자, 누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용기 있게. 빨리! 이거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폐성장애랑 지적장애랑,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탕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질문했는데, 여기 두 분이, 네, 나눠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발달장애 학생은 발달장애인 법에 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발달장애 학생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발달장애 학생들이 행동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연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처음 보는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오셨나요? 이곳에 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연구활동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그럼 어떤 연구활동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어디에서 하는 연구활동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이 연구를 하는 곳과 어떤 연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에서 왔어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빨리 아무나 빨리 손 들어보세요. 진짜 몰라요? 그러면 처음 들어봤다. 이 연구소 이름 처음 들어봤다. 그럼 한번 들어봤다. 네, 저기 안경 끼신 남학생분 감사해요. 예, 빨리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사범대에는 그리고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특수교육자율과학연구소도 있고 뭐 문제연구소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특수교육자율과학연구소이고 사범대학 2호관에 2층과 3층에 나누어져서 지금 있는 중이고 여기 연구소장님께서 우리 초중특수교육과 박경옥 교수님께서 이제 소장님으로 계시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소에서 특수교육과 그리고 재활과학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고 중요하게 학술지도 발행을 하고 있어요. 특수교육자율과학연구라는 학술지가 이제 KCI에 등재된 KCI에 등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 만한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높은 그런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에서 이제 소장님이신 박경호 교수님께서 이제 20 계열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융합을 한 연구 중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연구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이걸 제안을 하셔서 이제 그 채택이 되어가지고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이면 3년 정도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이냐면 여기 있는 제목처럼 장애인 고립 예방을 위한 AIoT 활용 지속 가능한 24시간 교육 돌봄 지원 체계 개발이라는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큰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누어진 연구 꼭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의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도전적 행동, 공격 행동이라고도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실인데, 그런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중재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한 파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파트로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발달장애 학생들의 중재 플러스 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관련인들이 뭐 학생, 교사, 학부모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AI 기술을 활용한 그런 연구들에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행동중재 연구인 것의 일환으로 연구 활동이 있는 건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AI 기술을 활용하려면 AI가 많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데이터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도전적 행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AI가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에, 이 연구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셨으면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4글자가 있었어요. 뭐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었을까요? 누가 손 들어야 되는데? 손 빨리 드는 사람 임자. 네, 뭐라고요?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행동중재에 대한 연구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장애 학생들에게 있어서 행동중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자, 이 행동중재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행동 수정, 변찬석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는 그거 들으시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현장에 가셔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행동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과목 선택 잘 하신 것 같고, 혹은 아직 수강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꼭 수강하시고 졸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동 중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한마디로 잘 교육하는 것인데, 행동중재를 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한 그런 것들을 봤더니, 행동중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 여기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들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문헌 연구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자, 그럼 긍정적 행동 지원 PBS라고 하는 거 들어봤다. 네, 여기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네, 들어보셨군요. 자, 그러면 들어보셨으면 대충이라도 뭐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행동을 조금 감소를 시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대체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정의는 이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PBS라고 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적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도 하고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그 문제행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행동을 감소를 시키고, 대신 그 문제행동을 대체하는 그 기능적인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그런 중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재법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에 맞춰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 실행 절차를 보시면 맨 먼저 이제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아이가 보이는 이 문제 행동이 정말 중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가 무슨 행동을 어떤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어떤 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정말 문제 행동으로 말할 만한 것인가, 중재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 크게 적혀 있죠. 무엇이 필요해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관찰이라고. 네, 또 하나 가져가세요. 오늘은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 수요일에는 사탕이 모질라가지고 못 드렸는데 맞아요.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을 잘해야 얘가 정말 이게 필요한 중재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찰해서 봤더니 중재를 이제 그래서 문제 행동이 되는 것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 행동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명의 학생에게 한 가지의 문제 행동이 있으면 뭐 그래도 제일 괜찮겠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 라고 보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겠죠. 공격 행동,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면 학생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공격 행동에 중재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잘 알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격 행동 중재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크게 읽어보세요. 2번 뭐라고 써있어요? 네, 기능 진단. 여기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자, 여기요. 네, 기능 진단을 해야 될 거예요. 기능 진단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자폐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또 의사소통을 잘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써 표현하면 될 텐데 그런 의사소통을 우리 말로 힘들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가 힘들다는 걸 막 표출하는 거예요. 막 옆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도망다닌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행동이라는 걸 봤을 때 그럼 얘가 지금 이런 공격행동을 보이는데 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 되어야 그러면 지금 이 숙제가 하기 싫어서 옆 친구가 막 화나가지고 때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만약에 이제 인식이 된다면 그럼 얘야 하기 싫을 땐 때리지 말고 저 힘들어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AAC를 활용해서 그림 상징 같은 거 선생님한테 보여주도록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좀 더 기능적인 방법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 행동들을 가르쳐 줘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얘가 왜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건지, 여기 밑에 두 번째 꼭지 있는 것처럼 뭘 달라고 하는 건지, 나 관심 받고 싶어요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그 예민한 감각을 자기 자신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크게 기능은 여기 행동들이 보이는 기능엔 5가지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기능 평가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크게 안 하신 분 네, 뭐라고요? 이거 너무 주고 싶다. 뭐라고요? 이거 드시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시고 싶으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또 맞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관찰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사들이 그래서 문제 행동을 알아볼 때도 관찰, 기능을 파악할 때도 관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옆 친구를 때리는 이유는 지금 과제가 있을 때 회피하고 싶어서이구나 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됐으면 가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경인이는 과제가 하기 싫을 때 옆 사람을 때린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게 맞다면 그러면 대신에 이렇게 때리는 거 대신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체 행동을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혹은 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재를 해서 이 사건, 이 이야기, 이 똑같은 행동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혹은 적게 나오도록 감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교사들이 중재를 이제 실행하고 점검하면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PBS가 행동 중재가 진행이 되는데, 방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PBS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행동에 대한 무엇이 굉장히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소리로 여기에 크게 적혀 있죠. 지금 속으로 다 말하고 있지요. 관찰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이런 행동 문제가 보이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럼 교사가 잘 관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찰할 수 있겠죠. 관찰해서 긴급 파악하고 이렇게 저렇게 중재를 잘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런데 한 교실에 한 명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소 4명에서 6명까지 있는 그런 교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우리 반에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제 행동이 있어서 이제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만 계속 관찰하면서,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면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교사가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뉴스에서도 이제 관련된 교사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어려움이 나오는데, 그러면 잠깐 그 사이에 도전적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여기는 공격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정의도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종류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근데 문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 결과를 봤더니, 여기 밑에 빨간색 글씨로 있죠. 윤지연 교수님께서 아까 방금 소개받았던 윤지연 교수님께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한 그것을 봤더니, 도전적 행동을 이제 신체적 공격 행동, 신체에 이제 해를 가하는, 그리고 언어적 공격 행동, 그리고 자해 행동,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셨고,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기에는 언어적 행동은 빠져 있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 행동의 유형을 우리가 촬영을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이때 언어적 행동은 촬영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딱 관찰을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신체적 공격 행동과 자해 행동을 두고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타해 행동에 대한, 그리고 자해 행동에 대한 이제 목록들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해 행동에 14개의 행동, 그리고 자해 행동에 5개가 있어서 총 19개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게 될 텐데,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조금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사들이 아이들의 도전적 행동을 중재하고 이제 관찰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뉴스 조금 보고 다음 이어서 진행할게요. 발달 장애인 중 일부는 불편한 상황이나 낯선 환경 등의 이른바 도전적 행동이라는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는 공간인 학교에서도 이런 도전적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응을 할 방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A씨. 학기 초 방과 후 수업 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학생의 도전 행동에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어서 당시엔 꼼짝없이 맡기만 했습니다.
금지어를 사용을 하셨고, 그 소리를 들은 학생이 이제 기분이 나빠지니까 바로 그냥 제 코뼈를 가격해가지고, 정말 형식적인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거 말고는 저희 사회공무원들끼리. 특수교사들도 이런 도전 행동에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도전 행동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학생들까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교사로서는 그 학생들을 최대한 멀리 피신시키고 최대한 물리적 공격에 닿지 않도록 교사의 몸으로 막는다든가, 이렇게 주먹으로 교사를 때리려고 할 때 아니면 다른 학생을 때리려고 할 때 그 팔을 잡는 것도 요즘은 할 수 없는 추세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때요? 교사들이 이제 이 경우는 뉴스까지 나온 경우라서 좀 이렇게 좀 심한 경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사들이 쉽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제 AI 기술이 이 교사들의 이제 교사들이 관찰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행동 기능에 대한 것들을 좀 AI 기술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우, 이렇게 AI가 행동을 관찰하고 기능을 분석하고 하는데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연구가 이제 처음 시도되는 그런 연구이고요. 또 그래서 이공계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연구다 보니, 이제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 작업하는 단계이고, 이 연구들이 잘 수행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게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현장에 가셨을 때, 이 기술과 관련된 어떤 지원 체계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날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여러분도 이런 연구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그 교사가 되어서 일을 할 때, 그때 그 연구가 그때 여기 이거 연구할 때 나도 좀 참여해 봤어, 이렇게 좀 많은 체도 하시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AI 기술을 활용한 이런 도전적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또 기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AI가 교사들 대신에 행동 관찰을 해준다면, 직접 교사가 관찰해야 되는 그런 행동 관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교사도 사람이다 보니 얘에 대한 행동을 막 체크하고 있다가 옆에서 막 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또 그 친구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얘가 이 아이의 도전적 행동 보이는 아이의 행동을 체크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즉 AI를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는 얘기는 카메라를 달아서 한마디로 CCTV가 그 아이의 행동을 일단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은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는 어때요? 정확하죠.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AI의 이런 학습된 행동을 이런 정확한 관찰이 가능한 그런 또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적 행동의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하게 된다면, 그리고 대신 AI가 그냥 카메라로 그냥 모습을 촬영한다고 해서 그게 AI로 딱딱딱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AI도 이런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각각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을 많이 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딥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비슷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거 때리는 행동이야 하고 AI가 딱딱딱 잡아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려면 AI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AI가 공부를 많이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I 기술 여러분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죠. 저도 집에서 많이는 아닌데, 저희 아이가 항상 패딩턴이라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거를 TV에서 틀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찾아주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오디오 버튼 누르고 패딩턴 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AI가 처음에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이상한 거 막 틀어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여러 번 그걸 반복하다 보니 제가 이야기하는 다르게 좀
조금 다른 불분명한 발음을 해도 패딩턴을 찾아주고, 또 다른 아이들이 옆에서 다른 잡음이 들어가도 제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이런 좀 똑똑해졌어요. 저희 집에 있는 AI가.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들도 이런 행동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AI가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맨 끝에 있는 것처럼 행동 샘플의 수가 많아야 우리가 그만큼 정확도가 높은 AI 기술을 가진 어떤 지원 체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행동 샘플의 개수가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아니고 몇천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까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장애 학생들이 도전적 행동을 보일 때 그거를 찍어서 그 데이터를 추적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거 하다 보면 이제 몇 년이 지나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그럼 그때까지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전적 행동을 이제 연출을 해서 공부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셔서 촬영하세요만 하면 저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꿀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크게 2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행동 연출을 직접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의 조금 이런 행동을 할 때 좀 마음을 어느 정도, 뭐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느껴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이 연출을 직접 이 샘플 영상들을 만들어야 돼서 직접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긴 했었죠. 여러 개의 동작들을 하다 보니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상동행동, 이제 어디에 이렇게 몸을 박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여러 번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났었던 상동행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동행동을 많이 보였었던 그 친구의 마음을, 얘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발달장애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는 2번째예요. 이거 촬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미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0원 상당의 쿠폰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2인 1조로 촬영이 되는데 한 팀에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촬영을 하시고 나서 친구와 함께 손 잡고 미즈에 가셔서 10,000원이면은 뭐 바베큐 세트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더라고. 500원 좀 더 보태면. 그래서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또 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플러스, 이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출석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성적 반영에 좀 반영을 해주세요 하고 이 명단과 이 모든 것들을 박경현 교수님께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촬영하면 되는지 알아야지 할 수가 있겠죠. 자, 촬영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2인 1조로 촬영을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짝꿍이랑 같이 촬영 예약을 하시는데, 우리가 1학기 때도 2학년 학생들의 대상으로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약을 받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표를 만들어 와가지고, 자, 여기 한 명씩 쓰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AI를 그래도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너무 아날로그식이다 해가지고 구글 캘린더라는 또 좋은 이렇게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구글 캘린더를 활용을 해서 예약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캘린더 이제 예약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과대표 학생을 미리 만났거든요. 누구지요? 네, 과대표 학생에게 전달을 했으니 아마 단체로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있는 그 단체 톡에다가 아마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한 명, 2명 중에 한 명만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에 들어가시면 자기 이름 적고 짝꿍 이름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 촬영 일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 시간 이공계 쪽에서 학생 연구원들이 와서 우리가 촬영할 장소인 2204호 사범대 2호관 2204호를 지금 다 세팅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그 사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사이에 가능한 시간들을 체크하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 촬영하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약속 당일날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오시면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시는데 내 차례가 되기 전 사람이 촬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그때 웃지 않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해봤는데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나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웃지 않고 막 기다리느라 좀 힘든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평소에 하던 것이 아닌 어색한 행동들을 하려다 보니 좀 그렇기도 할 텐데 그래도 진지한 마음으로 웃지 않고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촬영해야 될 행동의 목록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뭐 때리기면 때리기, 꼬집기면 꼬집기,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샘플 영상들을 거기서 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19개의 행동을 전부 한 사람이 19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 19개를 이제 2명이서 나눠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촬영할 장소들이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스팟에 가서 이제 촬영 감독을 해줄 또 학생이 있어요. 그 촬영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있었던 행동 목록에 따라서 각각의 목록들을 각 목록에 해당하는 같은 행동을 10초 동안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한 행동마다 10초인데 이 10초는 내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감독님이 그만하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멈추시면 되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해 주시면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10초간 유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때리기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때리기라는 행동을 10초간 유지하는 것을 5번 그러니까 때리기 행동을 5번씩 해주시면 돼요. 진지하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지난 학기에 했던 샘플 그 영상을 캡처한 것인데 왼쪽이 좋은 예시예요. 우리가 카메라를 4대를 달아요. 4기퉁에 달아서 한 번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기 오른쪽에 잘못된 예시 보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보이죠? 한 명만 있고 저기 계속 촬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프레임 앵글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카메라에서만 사람이 잡힌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데이터를 온전하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좋은 예로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 4대에 다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촬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연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프레임 바뀐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아마 그 감독이 잘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면 바닥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좀 생각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촬영에 집중한 나머지 막 이렇게 격동적으로 막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성을 잃으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프레임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거기 촬영 명부가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QR코드가 또 거기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딱 미주 쿠폰을 딱 받은 다음 발달장애 학생의 마음을 알았으니 미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워크숍이 다 진행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혹시라도 중간에 생기게 되시면 과들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이런 특강에 대한 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에 들어가셔서 정리하시고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